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했어요.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또 숨길 일도 아닌 것 같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부유하지 못한 집에서 나고 자랐어요. 다른 집처럼 형제가 있던 것도 아닌데 저 하나를 키우는 게 힘이 들 만큼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없는 형편이지만 혹여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가난하다고 따돌림을 당할까 마음이 쓰이셨는지 저한테만은 없는 돈을 쪼개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 결과 저는 저희 집이 어떤지 알지 못한 채 부모님의 배려로 마음 다치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저희 집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고1, 첫 중간고사를 마치고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 시무룩하던 전 다른 친구들은 역 근처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엄마에게 친구들과 같은 학원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학원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은정아. 엄마가 네가 말한 학원 보내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학원비가 너무 비싸더라. 엄마가 돈이 없어서 학원에는 못 보내줄 것 같아. 미안해. 엄마는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미안해 하셨어요.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 곳이 저려와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저도 저희 집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달리 말리진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한 저의 대학 진학은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 역시 대학 진학에 꿈을 포기하기엔 쉽지가 않았고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올인한다는 마음으로 공부에만 매달렸지만 제가 장학금을 받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학은 나중에 돈을 벌어 제 힘으로 꼭 가자 하고 대학 진학을 보류해야 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죠. 그렇게 대학생이 되지 못하고 어른이 된 저는 난생 처음 제 손으로 매달 월급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힘은 들었지만 보람을 느꼈어요. 걱정과 달리 직장에서도 적응을 빨리 해 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다 보니까 점점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에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또 제 자신을 꾸미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관심이 이쪽으로 계속 쏠리다 보니 어느덧 저는 이쪽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딱 2년 동안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직장을 다녔고 목표했던 돈이 모이자 과감하게 사표를 냈어요. 저희 이런 결정을 저희 부모님은 반기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뭔가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혹해서 괜한 시간과 돈만 버린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떤 걸 걱정하는지 알기에 창업하기 전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정말 꼼꼼하게 정보 수집도 하고 직접 발로 뛰면서 쇼핑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드디어 제가 바라던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장조사나 트렌드 분석 같은 것이 미흡했고
그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물건만 준비해 홈페이지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사업을 해보니 저도 이렇게만은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동대문과 지하상가를 뛰면서 시장 조사라는 것을 하고 하나하나 고쳐 사업 방향을 수정하며 사업에 매진하니 또 6개월 정도가 지나자 하루에 한두 개 팔면 다였던 제 쇼핑몰은 하루에도 50개는 좋게 파는 정도가 되었어요. 물건을 많이 팔 때마다 물건을 포장하고 발송하는 일도 늘어서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할 만큼 일을 하게 되었죠. 돈 버는 맛을 알아 그런지 정말 하나도 힘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 너무 신이 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몸소 실감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더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워커홀릭이 되어갔죠. 그렇게 살기를 몇 년. 제 친구들은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저는 제 손으로 차도 뽑고 집도 사고 그 나이에 만지기 어려운 돈을 버니 대학에 못 간 저를 불쌍하게 보던 친구들이 나중엔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거 해서 손해나 안 보면 다행이라고 걱정하시더니 제가 아파트를 장만해드리자 그 말도 쏙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세상 일이 모두 제가 마음먹기에 달린 듯 저는 자신만만하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잠시 문득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와 제대로 놀거나 남들 다 하는 첫사랑도 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제 안에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도 빨리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죠. 누군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 손해라고 놀 거 다 놀고 남자도 많이 만나보고 결혼해야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런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한번 그래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을 만큼 앞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들 하는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았고 드라마나 영화 속 연인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몇 번의 소개팅에도 저는 인연을 못 만났는지 아니면 제가 눈이 높은 건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 시간이 흐르자 나는 연애운이나 결혼운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어차피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바엔 일이라도 더 잘해서 다른 큰 쇼핑몰처럼 큰 돈을 벌어보고 싶었고 그 길로 소개팅을 딱 끊고 사업에 집중했어요. 다행히 다른 운은 없어도 사업 운은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이 제대로 그 진가가 발휘되는지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져 그 무렵엔 직원도 10명이나 더 뽑았고 저는 여성 의류뿐만 아니라 남성 의류 쪽에도 발을 넓혀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남성 신제품 의상 촬영을 하기 위해 남성 모델을 한 명 소개받았는데 면접 전 사진을 받아보고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사진 속 남자가 엄청 잘생겼었거든요. 소개해준 타 쇼핑몰 사장님이 요즘 신인인데 너무 괜찮다고 하더니 사진만 봐서도 딱 알겠는 거 있죠. 저는 면접도 보기 전 이미 이 남자랑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날 이런 말 하기 창피한데 사진도 이미 너무 훌륭한데 실물은 더욱 훌륭해서 목소리가 다 떨리고 차를 마시는 손이 달달 떨렸어요.
왜 포스에 기가 눌린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소개팅을 했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이었어요. 일하면서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새도 없이 제 눈은 이미 이력서에 적힌 남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있었죠. 이력서를 보니 남자는 저보다 2살이 어리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참 다정하고 젠틀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쇼핑몰 옷을 몇 벌 입혀 핏을 확인하는데 그야말로 찰떡이더라고요. 비율이면 비율, 스타일이면 스타일.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막 다른 쪽 일이 끝나서요. 원하시면 내일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말고 다른 곳 면접이 2군데가 더 있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능하면 저희랑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혹시 죄송하지만 개인 명함 부탁해도 될까요? 회사로 연락해도 되지만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분명 그때 제 심장 뛰는 소리를 제 귀로 들은 것만 같았어요. 사실 이런 일은 업계에서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 남자도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 같아 다른 건 생각하지도 않고 제 명함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첫 연애이자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비밀 연애지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박는지 모른다고 저는 언제 들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티가 팍팍 났고 결국 연애 6개월도 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처음 생각은 상대가 연하인 만큼 결혼 얘기는 꺼내보기 어려웠어요. 연애를 좀 길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고 나니 이렇게 된 거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역시나 나이도 더 많으면서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가 쉽지 않았고 이런 마음을 남자친구는 어떻게 알았는지 마치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된 거 결혼할까? 물론 내가 자기보다 벌이가 좀 안 되지만 자기만 좋다고 하면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저는 하마터면 큰 소리로 환호를 지를 뻔했어요. 그 기분이란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그 이상의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선 제 결혼 소식에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런 남자랑 살면 다른 여자들이 꼬울까봐 마음 편하게 못 산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지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라며 그런 사람들과는 가차 없이 인연을 끊어버렸고 두고 봐. 부러워서 어쩌지 못할 만큼 잘 살아줄 테니까 하는 괜한 오기까지 발동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아무래도 피팅 모델이라는 직업이 낯설고 무엇보다 계약관계라고는 하지만 제가 주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위가 못마땅하셨던 거죠. 너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남편은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너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데. 엄마, 나 윤재 씨 사랑해. 조건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일 만큼 너무 좋아. 그래도 아유 그래. 엄마도 편견일 수 있지. 알았다. 네가 그렇게 좋으면 결혼해. 네 아빠는 엄마가 설득할게. 딸이 이렇게 좋아 죽겠다는데 아마 아빠도 걱정은 돼도 엄마랑 같을 거야. 대신 정말 잘 살아야 해.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엄마와 잘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곧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갔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어요. 저를 처음 본 예비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대충 제 이야기를 들은 듯 보였지만 저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셨고 저는 무슨 인터뷰도 아닌데 그 질문에 답을 드리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 지금 하는 사업이 연수입이 어떻게 되나? 연수입이요? 응, 답답하니까 빨리 좀 얘기해봐. 네, 아마 못해도 연수입으로 따지면 50억은 될 거예요. 50억? 세상에나,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돈을 버나? 내가 이런 며느리를 얻는다고 당장 나가서 동네방네 자랑 좀 하고 와야겠어. 50억이라는 말을 듣고 예비 시아버지는 정말로 신이 잔뜩 나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술판을 벌이러 나가는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는 신경을 좀 썼어야 했네요. 누가 봐도 제가 버는 연수입에 신이 나신 게 분명했죠. 하지만 그땐 전혀 그런 쪽의 생각은 1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단꿈에 젖어 결혼식을 올리고 꿈같은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어찌나 좋던지. 그동안 돈 버는 재미 말고는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하니 이 재미는 돈 버는 재미,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저와 남편의 수입이었어요. 당연하게 수입이 많은 저는 신혼집에도 절반 이상을 보태고 생활비며 각종 경조사를 제 돈으로 해결했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안함도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함께 생활하는 거고 제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도 저의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었거든요. 제 수입은 계속 늘어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쓰고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뒤돌아보면 참 멍청하게 그지없었는데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 별 날이 아닌 날에도 시부모님께 찾아가 살갑게 굴곤 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님이랑 단풍 구경 여행 보내드릴까요? 두 분이 우붓하게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호텔도 예약하고 경비도 드릴게요. 어머, 안 그래도 되는데 정말 가도 되니? 그럼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백화점에 갔는데 어머니 화장품 떨어지실 때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세트 사왔어요. 한번 보세요. 어머, 어쩌면 넌 이렇게 센스가 좋니? 이래서 며느리는 잘 얻고 볼 일이야. 이 정도 가지고 뭘요. 그리고 이건 아버님 가을 점퍼요. 지난번에 보니까 간절기에 입으실 만한 옷이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옷 장사하는데 아버님 옷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 간 김에 하나 좋은 거 사왔어요. 예, 너무 고맙다. 우리가 네 덕에 요즘 살맛이 다 나. 너 이따 밥 먹고 가라. 내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시부모님은 제가 무언가 해드리면 너무나도 고마워하며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저 역시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았기에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해드렸죠. 그 뒤에도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이든 선물이든 할 때면 늘 똑같이 챙겨드리거나 어떤 날은 조금 더 많이 챙겨드리곤 했어요. 시댁이 예전 저희 집처럼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이야 제가 사업으로 조금 성공해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사시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시댁에 조금 더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언가 해드리면
여지없이 시부모님과 남편이 고마워했고, 그래서 저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시댁 식구와 얼굴 붉히는 일은 없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하지만 이런 저의 호의가 계속되자 시부모님은 저의 호의를 점점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도 되는 권리인 줄로 알더라고요. 점점 제가 해드리는 것 이상을 바라셨어요. 얘 며느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니? 그렇다고 이 나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편한 일을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입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자니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니네 친정에 매달 주듯 우리한테도 생활비를 좀 주면 안 되겠니? 왜? 너가 주는 용돈 있잖아. 거기에 얼마 좀 더 보탠다 생각하면 무리도 아닐 것 같은데. 네? 생활비를 달라고요? 어허, 내가 언제 달라고 했나? 주면 어떠냐고 했지. 그게 그 소린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저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 굴러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죠. 제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해서 뺏기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아버님은 정말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마치 저랑 합의가 된 듯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 며느라, 나 사표 내고 나왔다. 이것들이 아주 알턴이 빠져 시원하다는 듯 붙잡지도 않더구나. 이렇게 됐으니 너 이제 용돈 보낼 때 금액 좀 더 신경 써서 입금해라. 알겠지? 아버님은 이런 식으로 통보하듯 전화를 거셨고, 제 대답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황당하고 어이없고 내키진 않았어도 남편의 면을 봐서 일단은 참기로 했어요. 이번 일로 남편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미안해했거든요. 그래서 참았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저에게 점점 더 대놓고 금전을 요구했어요. 얘, 있잖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언제까지고 너한테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카페를 하나 차리면 어떨까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어머님의 물음에 그래도 계속 제 돈을 쓸 생각은 아니었나 보다 하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어머님이 하고 싶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너 나랑 부동산 좀 다녀오자. 계약금은 바로 쏴줄 수 있지? 그리고 인테리어랑 이것저것 또 준비할 게 많던데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줄 수 있지? 네? 그게 무슨... 어머님이 카페 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래, 사장은 나지. 근데 나는 나이도 많고 아는 게 없잖아. 가게 계약하고 내부 공사하고 그 커피 만드는 직원 하나 뽑아놓고 그럼 알아서 굴러가지 않겠어? 그때까지만 네가 좀 신경 써라.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자기 돈 하나 없이 가게를 차려 자기는 사장을 하겠다니. 이번에는 절대 그냥은 넘어갈 수 없어 이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여태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제가 어머님네 은행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저한테 너무 다 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뭐? 어머? 얘 시어머니한테 하는 소리 좀 봐. 나는 너 생각해서 카페나 좀 해보려고 한 건데 싫으면 말아. 나도 그냥 네가 주는 돈 편하게 쓰는 게 더 좋아. 기껏이 생각해줬더니 너 아주 실망이다. 실망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전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 안 하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대놓고 편하게 말씀하시니 전 제가 이 집 며느리인지 호구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듣자 하니까 너 내가 아주 우습구나. 그래, 푼돈 좀 줬다 이거지? 푼돈이요? 아, 그 돈이 푼돈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턴 그 푼돈 안 드려도 되죠?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뭐? 예! 야! 저는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는데 어차피 돈 얘기 아니면 방금 시어머니한테 듣고 따지는 전화일 테니 받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 불똥은 남편한테로 번져갔어요. 자기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화가 단단히 나셨던데. 그게... 저는 남편한테 그동안 참아왔던 제 진짜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한참 뒤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게 맞아. 내가 가운데서 잘했어야 했는데 늦게 알아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잖아. 앞으론 뭐든 자기랑 얘기하고 같이 상의할게. 그래. 아, 그리고 있잖아. 나도 자기랑 상의할 게 있는데. 남편은 그동안 오래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저에게 사업을 함께 하자고 말했어요. 즉, 저희 쇼핑몰에서 남성 의류 및 자파만 따로 독립시켜 자신이 맡아 해보고 싶다는 소리였죠. 아무래도 내가 남자니까 그쪽으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여자인 자기보다는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어차피 우린 부부라 둘이 해도 하나인데 어때? 남편은 저에게 애절한 눈빛을 보내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똑 잘라 분리할 수 없으니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 보라고 말했죠. 남편은 마치 제가 그러자고 얘기한 듯 신이 나서 관계자를 만나고 오겠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약 2달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니 카페는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해보려고 했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당장 생활비가 없어 공과금도 밀리고 쌀도 떨어져 먹을 것이 없다며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차마 그런 문자를 보고 외면할 수 없어 어머니한테 지난달 것까지 2달치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쌀과 고기 그리고 과일을 사들고 그날 저녁 시댁에 찾아갔어요. 단판을 지으려고요. 어머니,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선 지난번 제가 말 심하게 한 건 잘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제가 이 집에 모든 돈을 대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당분간은 제가 드리는 돈으로 생활하시고 2분도 일자리를 구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알아볼게요. 그래. 그러마. 시아버지는 내키지 않는지 짧게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할 말을 했기에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에 카드를 긁을 때 뜨는 문자가 오더군요. 남편에게 주유카드로 쓰라고 준 카드였어요. 사용처는 호텔. 이상한 직감이 밀려오는 그때 또 다시 문자가 날아오더라고요. 문자 내용은 아까 긁은 카드 사용 취소 문자였어요. 기분이 쎄했죠. 저는 곧장 내비게이션에 문자에 찍힌 호텔 이름을 치고 차를 몰고 갔는데 호텔 규정상 투숙객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문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사업차 만난 사람이 지방에서 올라와 호텔을 잡아준다는 게 실수로 제 카드를 긁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마치 제가 물을 걸 예상이라도 한 듯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저는 그게 더 이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넘어가는 척하고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가는 사이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샤워하러 가면서도 핸드폰을 들고 갔던 거 있죠. 그것만 봐도 하는 짓이 수상해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남편이 쓰는 노트북을 확인했죠. 다행히 미리 켜둔 노트북에 카카오톡이 로그인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누구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였다는 것을요. 오빠, 잘 넘어갔지? 내가 말하는 대로만 얘기하면 그 할망구 절대 모를 거야. 역시 우리 애기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뭐라고 못하더라. 거봐, 그리고 오빠는 언제 이혼해? 그 할망구 재산은 야금야금 잘 챙기고 있지? 그럼 회사 자금도 이제 내 계좌로 들어오게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돈방석에 앉을 생각만 하면 돼. 그땐 내가 우리 애기 웨딩드레스도 입혀주고 꼭 행복하게 해줄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저는 저 몰래 딴짓을 하는 남편의 실체에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듯 경련이 나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쓰는 그룹 대화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또 만만치 않더군요. 윤재야, 오늘 걔가 와서 뭔 소리를 하고 갔는지 아냐? 아주 웃기지도 않아서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유세를 한다. 너 얼른 그 집이면 쇼핑몰인지 뭔지 네 앞으로 해놔. 엄마가 언제까지 비굴하게 네 처한테 돈 얘기를 해야 하니? 그래, 아빠는 처음부터 걔 마음에 안 들었다. 걔도 그렇고 걔 부모도 그렇고 졸부주제에 돈 좀 있다고 무시하는 게 아주 재수가 없어. 너 얼른 걔 거 다 뺏고 이혼해. 그리고 젊고 예쁜 아라랑 결혼해라. 그래야 손주도 빨리 보지. 그래, 너 잠자리는 잘 피하고 있지? 괜히 빌미 만들어주지 말고 처신 잘해. 알겠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1절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앞으로 1년이야. 1년만 참아. 저는 정말 깜빡 속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말한 아라라는 여자는 황당하게도 남편에게 오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그 여자였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저만 모르고 저희 것을 뺏고 이혼하겠다는 남편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올까, 얼른 방금 읽은 대화 내용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대화까지 모두 돌려놓았고, 남편보다 제가 이혼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고 남편의 차에 몰래 설치를 해두었어요. 분명 그 아라라는 여자가 찍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저는 남편의 차에서 카메라를 회수해 영상을 확인하는데, 고맙게도 그 영상 속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아라라는 여자의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사업 회계를 맡은 직원과 관계자 몇 명을 소환했습니다. 이미 남편의 계략을 다 안다는 것을 말하고 어디까지 남편에게 자금이 흘러갔는지 파악하기에 이르렀어요. 앞에서 말했듯 저는 한번 마음먹으면 집요하기 때문에 남편과 그의 가족을 빈털터리로 쪽박을 차게 할 마음이었고, 남편의 사업주를 막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 쓰라고 준 카드까지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이미 남편 계좌로 흘러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남편 몰래 소송을 준비하는데, 그달 생활비 입금이 왜 늦냐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너는 내가 이렇게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해야 돈을 보내니? 아니요, 이젠 전화하셔도 돈 보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뭐? 이건 또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너, 나 가지고 노니? 가지고 논 건 어머님이랑 그 집 식구들이잖아요. 저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려고요. 뭐? 얘,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왜 갑자기 이혼을 해? 얘, 나랑 얘기 좀 하자. 아니요, 저 지금 바쁘니까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아버님한테도 꼭 전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먼저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그즘 돈줄이 막히고 사업줄이 막힌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제가 이혼을 준비하는 말을 전해 듣고 남편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저를 찾기 위해 안달이 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회사 사무실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자기 식구들 때문에 화가 나서 이혼을 하자는 줄 알고 저에게 자기야, 내가 앞으로 우리 식구들 자기한테 절대로 돈 달라고 입 뻥끗도 못하게 할게. 앞으로 당신 신경 쓰이게 하는 일 절대 없을 테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나 자기 사랑해. 나 자기 없으면 죽어. 알잖아. 알아? 뭘 알아? 나는 여태 자기에 대해 하나도 몰랐어. 나 하마터면 이유도 모른 채 내 거 다 뺏기고 이혼당할 뻔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해? 그럼 대답해봐. 우리 왜 아기 안 가져? 그야 자기가 요즘 사업하느라 바쁘잖아. 그래? 그럼 그 아라라는 여자는? 그리고 집이랑 여기 회사 다 자기 앞으로 돌려놓으라는 그 말은 다 뭐야?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야, 왜? 그 아라라는 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던? 어디서 술집 여자처럼 생겨먹은 게? 아, 둘이 잘 어울려. 그러니까 네 소원대로 이혼해 줄 테니 그 여자랑 잘 살아봐. 자기야, 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야. 걔가 나 좋다고 쫓아다녀서 떼놓으려고 몇 번 만났는데 참나, 말이야 방구야? 넌 쫓아다니는 애를 그렇게 떼어놓니? 저는 핸드폰에 담아둔 카메라 속 영상과 대화글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남편에게 들었는지 회사까지 쫓아온 시부모라는 작자들이 바닥에 주저앉은 당신 아들을 보고 눈이 횟가닥해서 저에게 달려들었고 이 망할 년, 그렇게 돈 있다고 우리 아들을 꼬셔놓고 이제와 내 아들을 버려? 그래, 너 이혼할 거면 윤재랑 우리한테 위자료 내놓고 가. 위자료는 각각 20억씩 40억이야. 정말 돈에 단단히 미쳤구만. 아니, 그 전에 위자료라는 단어의 뜻은 아세요? 설사 당신들한테 위자료를 준다고 칩시다. 무슨 근거로 억소리를 내는 건데요? 40억? 웃기지도 않아 진짜. 특히 아버님, 처음 본 사람한테 연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볼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미쳤지 진짜. 그동안 들어간 돈도 다 뺏어 오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당신도 똑똑히 들어. 나 당신들 계략대로 내 거 다 뺏길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진짜 호구여서 그 돈 다 준 줄 알아요? 그 정도는 눈 딱 감고 줄 수 있어서. 그리고 그땐 내 마음이 그러고 싶어서 준 거예요. 난 마음을 줬는데 어쩜 당신들은 돈만 쏙쏙 빼갔네요. 이젠 다 끝났으니 더 험한 꼴 보이지 말고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요. 안 그럼 경찰 부를 테니까.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도 위자료 대신 선물 보냈으니 핸드폰들 확인하세요. 제 핸드폰에 담아두었던 남편에 관한 영상과 자료들을 보냈거든요. 아마 보면 더는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 어차피 소송으로 싸워봤자 당신은 건질 거 하나 없어. 지금도 이 방에 CCTV가 있다고. 그러니 내가 사준 것들 다 두고 네 몸뚱이만 니네 낡아빠진 집으로 가. 오늘부터. 저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지금도 가끔 핸드폰 영상을 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시아버지의 표정이 생각이 날 때도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 모습도 기억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모든 사실을 아시고 당장 남편놈과 시부모라는 작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성화를 부리셨지만 더는 그쪽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더 이상 이쪽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제가 손을 써두었죠. 이게 또
또 은근 제 얼굴에 침뱉기라서 한동안은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제가 보고 싶은 모습만 봐서 생긴 일이니 저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니까요. 지금은 신혼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고 있어요. 이젠 연애나 결혼에는 정말 관심도 없고요. 그냥 예전처럼 저희 부모님 챙기고 일에 몰두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배신을 하지만 일은 노력하면 응당 결과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어요. 얼마 전부턴 미뤄왔던 대학에 가기 위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일과 병행하니 만만치는 않네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때 못 이룬 대학생의 꿈도 이룰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을 계획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짝 안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나니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2 나이에 이른 결혼을 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만난 직장 성배랑 반년남짓 연애를 하고는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기엔 이른 나이였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도 모으지 못한 처지였는데도 무모하게 결혼을 강행했어요. 솔직히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혼전 임신을 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남편만이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거나 말거나 관심조차 없으셨다고 해야 맞겠네요. 딸 자식이 결혼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시겠지만 복잡한 저희 집 상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 중 누구와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딸이에요. 그렇다고 입양된 것도 아니에요. 제 친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지 6년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딱히 정은 없었지만 마음이 무질지 못했던 새아빠는 저를 데리고 재혼을 하셨고 지금의 가정이 만들어진 거죠. 전처 자식을 데리고 재혼을 하는 남자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새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물론 저한테 따뜻한 부정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책임을 지려고 노력은 하셨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 집에서는 제 결혼이 알턴니를 빼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새아빠는 결혼자금으로 3천만 원을 대주셨는데 저희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 받은 보험금 중 일부라고 하시더군요. 딱히 내 결혼을 염두하고 남겨둔 돈은 아니었어. 네 엄마 사망보험금을 와이프한테 넘겨주기도 그래서 따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그래도 딸 자식 결혼자금으로 쓰이는 거니까 하늘에서 네 엄마가 좋아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피가 섞인 부녀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와이프랑 네가 그리 돈독한 사이도 아니잖니? 네 결혼식 때까지는 부모 노릇을 하겠다만 이후에는 굳이 왕래하고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매정하게 연을 끊자는 건 아니고 종종 안부 전화나 해주렴. 아무쪼록 잘 살아라.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사랑 많이 받고. 이제 부녀의 연은 끝났다는 새아빠의 말이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키워주신 거에 감사할 따름이었죠.
사실 제 남편이 결혼을 서두른 건 제 가정사 때문이기도 했어요.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남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그 틈에서 외롭지 않아? 그 집에 친자식들도 있다며. 혼자라서 외로운 거랑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운 거랑은 천지 차이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낫지. 그래서 말인데 결혼 서두르자. 적어도 나랑 있으면 그 집에 있는 것보다 덜 외로울 거야. 평소 무뚝뚝한 사람이라서 청혼마저도 사무적인 어투로 딱딱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수년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나도 더는 외롭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5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자랐어요. 아버님을 일찍 여인 탓에 어리광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가 생활력도 강하고 책임감도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간장게장 전문 식당을 하시는데 처음엔 간판도 없이 손바닥만한 곳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꽤 이름이 나서 피크타임에는 1시간은 기본으로 줄을 서야 하는 곳이 되었죠. 게다가 가게가 위치한 곳이 알짜배기 땅이라서 누구나 탐을 내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30대 초반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해 아들 둘 대학 공부시키고 가게가 새 들어있던 건물을 사버렸을 정도로 악착같이 일해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늘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분이었죠. 까탈스럽게 구는 손님들한테는 돈 안 받고 내쫓기 일쑤고 직원들한테도 엄청 깐깐하게 구셨어요.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 난 내 말 안 듣는 직원 필요 없으니까.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하냔 말이야. 네가 사장이야? 혹여 직원이 반발이라도 할라치면 아주 난리가 나곤 했어요. 글쎄, 입 닫고 내 말만 들어. 내가 다 알아. 내가 간장게장 하나 팔아서 이 건물을 산 사람이야. 뭘 알고 떠들라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직장 상사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툭 하면 내가 다 알아. 내 말대로 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경험이 과학적인 분석보다 월등하다고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내가 이 방식으로 성공했으니 이게 최선이라는 독선에 빠진 위험한 인물들이죠. 저희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시대가 변하면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 시어머니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죠. 그렇다 보니 가게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곤 했어요. 주방에 계신 참모 이모님을 제외하면 5년 이상 된 직원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나마 참모 이모님은 가게를 시작하던 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한 분이라서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을 받아주고 계셨죠. 함께한 시간이 있어서 참는 거지 안 그랬으면 나도 진작에 나갔어. 처음 가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이 참 숫기도 없고 조용조용했는데 장사하면서 하도 더러운 꼴을 많이 봐서 그런가 지금은 아주 독불장군의 싸움닭이 돼버렸다니까. 이게 다 자식 둘 키우느라 풍파에 시달려 그런 거 아니겠어? 따지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지. 참모 이모님은 제가 어머님 성격에 마음 상할 때마다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간장게장 담그는 솜씨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기도 했지만 옆에 좋은 분이 계셔서 힘든 장사를 오래 버텨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뒤 시어머니를 뵙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자는 연락을 받았지 뭐예요. 어떡하지? 갑자기 단체 예약이 들어와서 어머니가 자리를 비울 수 없으시다 그러네. 인사드리는 건 좀 미뤄야겠다. 어머님을 모시라고 한식당을 예약해둔 터라 저는 서둘러 예약부터 취소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야, 너 좀 가게로 와라. 어차피 오늘 서로 얼굴 보려고 날 잡은 거 아니니? 네가 이리로 와서 얼굴 보여주고 가. 윤석이한테 날릴 거 없다. 혼자 와라. 그렇게 느닷없는 호출을 받고 달려간 저는 인사를 하자마자 어머님이 건네주신 앞치마를 메고
서빙을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 하는 식당 서빙이라서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몸 안 사리고 열심히 움직였죠. 그 바람에 기껏 차려입고 간 옷 곳곳에 음식 얼룩이 텄고 한여름도 아닌데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그렇게 3시간가량 정신없이 손님을 치르고 나니 가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님들이 싹 빠져나가서 조용해지더군요. 그제야 자리에 앉아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 제게 어머님은 자판기 커피를 건네주시며 그러시더군요. 네가 그래도 일머리가 없진 않구나. 처음 하는 일치곤 빠릿빠릿하기도 하고 사람이 부지런하고 일마리가 있으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건 오늘 일당이다. 아니에요. 별로 한 일도 없는걸요. 그냥 넣어두세요. 나 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거 싫어한다. 받아. 오늘 입고 온 옷 반찬 국물 들어서 못 입을 거 아니냐. 옷 사입어라. 엄마가 주는 용돈이야. 순간 엄마라는 말에 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참모 이모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맏며느리감이 마음에 드셨나 보네. 얼른 받아요. 안 그러면 우리 형님 또 버럭 화낸다니까. 상대하기 까다로운 분일 것 같던 시어머니는 단번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돈봉투를 열어보니 세상에 10만원짜리 수표가 10장이나 들어있지 뭐예요.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나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가 좋은지 한참을 웃고서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받아. 어머니께서 자기 마음에 드셨나 보네. 우리 어머니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분이야. 그런 사람이 수표를 10장이나 주셨다는 건 자기를 꽤 많이 생각하신다는 의미니까. 도대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성격이 보통 아니신 분인데. 그 말을 들으니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제 가정사를 아시고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게 의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게 하셨던 엄마라는 말에 든든한 아군을 만난 기분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는 평생을 함께해도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제가 너무 부모정에 굶주려 있어서 쉽게 마음을 내드린 거였어요. 혼수랑 예단은 아빠한테 받은 3천만 원과 제가 적금을 들어두었던 1,000만 원을 합해서 준비했어요. 신혼집은 어머님이 시댁 근처에 전셋집을 얻어주셨고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새아빠와 새엄마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저희 인사도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 남남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렇게 친정 식구들과 연을 끊게 된 제게는 이제 남편만이 유일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동안 내 가족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거였지만 남편과 함께 꾸려나갈 내 가족은 내 의지대로 온전히 만들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임신을 했을 땐 이제야 완벽한 내 가족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임신 3개월도 안 돼서 자연 유산을 하게 되었고 그제야 가족을 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유산을 하고 상실감으로 한창 힘들어할 때 제게 힘이 되어준 건 시어머니였어요. 네 탓할 거 없어.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아직 젊은데 기회가 없겠니? 자식은 갖는 것도 힘들지만 낳는 거랑 키우는 건 더 힘든 거다. 다음에 임신하거든 다시는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럼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면 밥 좀 제대로 먹어. 어떻게 몸에 살은 없고 뼈만 있냐? 이래서야 애가 들어서도 문제다. 애는 애미 영양분 먹고 사는 건데 네 몸에 먹을 게 있긴 하겠냐? 입맛이 없어도 밥맛으로라도 먹어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참지 말고 윤석이한테 말하고 파는 음식이 싫으면 내가 만들어주마. 새애기 너 뭐가 먹고 싶냐?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떡볶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파는 떡볶이 말고 집에서 한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어머님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뒤 떡볶이 재료를 잔뜩 사들고 오셨어요. 제가 어떤 떡볶이를 좋아할지 몰라서 밀떡이랑 쌀떡, 떡국떡까지 사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가 해주시던 떡볶이가 어떤 맛이었는지를 물어보시더니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저희 엄마표 떡볶이와는 확실히 달랐지만 흉내를 내시려고 노력한 어머님의 정성 탓인지 그날 먹은 떡볶이는 제 인생에서 먹어본 떡볶이 중 최고였어요. 어머님의 떡볶이로 묘산의 아픔을 위로받은 저는 이듬해 저희 아들을 임신했어요. 한 번의 아픔이 있던 터라 이번에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날까지 엄청 몸을 사리며 조심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무사히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 후 복직을 할 생각이었던 저는 3-7일 이후부터는 몸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만 앞설 뿐 육아에 지친 몸이 잘 따라와 주지 않더라고요. 임신으로 늘어난 체중은 빠질 생각을 안 하고 밤이고 낮이고 줄곧 보채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하루 종일 수면 부족으로 몽롱한 상태였어요. 운동은커녕 딱 3시간만 다리 쭉 뻗고 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잠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살은 안 빠지니 성질만 예민해져서 툭 하면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다 보니 남편도 죽을 맛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이참에 회사 그만둬. 애 키우는 것도 벅찬 상황에 복직 준비한다고 다이어트까지 하려니 몸이 나만 나겠어. 내가 너랑 우리 아기 못 먹여 살리겠니? 말이 쉽지. 자기 혼자 벌어서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살아? 애 분유값에 기저귀값. 어린이집은 뭐 공짜로 보내? 거기다 학교 들어가 봐. 돈 들어갈 구멍만 더 커진다고. 나도 속상해 미치겠어. 임신 초기에는 우리 아기가 몸 건강히 태어나게만 해달라고 빌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시작부터 힘들다는 말만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엄마들은 애들을 둘셋씩 어떻게 낳고 키웠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도 벅차서 빌빌대니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준 건 시어머니였어요. 하루는 집에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애미야, 너 꼭 복직해야겠니?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회사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느냔 말이다. 하지만 어머님, 회사에 안 다니면 제가 무슨 수로 돈을 벌겠어요. 별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말인데 애 좀 크면 가게에 나와서 일 배워라. 그때까지는 내가 니들 생활비 원주해주마. 매달 200씩 주면 되겠지? 어차피 나 죽으면 누군가는 가게를 맡아야 할 거 아니니 기껏 자리 다 잡아놨는데 남한테 넘겨주긴 아깝잖아. 그러니 네가 내 앞에 딱 붙어서 일 배우고 가게 물려받아.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복직을 해도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사람을 써야 하고 시설에 맡기더라도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제 월급이 고스란히 얘한테 들어갈 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매달 200만 원씩이나 대주신다니 애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고 이보다 도울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어머님 가게를 저한테 물려주신다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에 안는 심정이었어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저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직을 포기하고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아이가 4살이 되던 무렵부터 어머님 가게로 출근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만 가게에 나가 일을 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일하는 시간을 차차 늘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말이죠. 가게에 출근을 한 이후로 온전히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따로 월급을 줄 거 뭐 있어? 그냥 그때그때 돈 필요하면 말해라. 어차피 나중에 네가 가질 건데 사장이 액수정해놓고 월급 받아가는 거 맞니? 어머님, 그래도 목돈 들어갈 일은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매달 고정 수입이 없으면 계획 세우기가 힘들어요. 얘도 참, 무슨 계획이 있는데? 나한테 말해. 그럼 돈 줄 테니까. 너 지금 내가 네 월급 떼먹을까 봐 걱정인 게냐?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코딱지만한 네 월급 떼먹자고 이러는 거냐고. 정 내 방식이 싫으면 당장 그만둬. 어머님은 끝내 제 의견은 무시한 채 어머님 방식대로 돈을 주셨어요. 내가 일하고 받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번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님 앞에서 힘들게 돈 얘기를 꺼내야 했어요.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구차하고 비굴한지를요. 그래도 가게를 뛰쳐나오지 못했던 건 어머님이 언젠가는 제게 가게를 물려주신다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제가 더 가게에 목을 매기 시작한 건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시집온 동서가 은근히 가게를 노리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지나가는 말로 살짝 귀뜸을 해드렸는데 제 말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보니 너 둘째한테 자격지심이 느끼는 모양이구나. 아니,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친정에 돈이 없냐, 학벌이 없냐? 대학 교수식에 나는 사람이 미쳤다고 게장 만들어 파는 거에 관심을 갖겠어?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굴어야지. 어디서 알량한 자존심 앞세워 아랫사람을 모함하려 들어. 그동안 우냐우냐 해줬더니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구나. 네,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자격지심을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서는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전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동선의 친정이 잘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오빠 둘에 언니까지 있던 동서에게는 실질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건 없었거든요. 거기다 당시 동서는 대학 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였고 그나마도 그때는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방학 때는 월급도 나오지 않는 형편이었어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몇 달 지났던가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과 제게 하소연하는 걸 듣고 저도 동서 사정을 알 수 있었어요. 형수, 원래 여자들은 그렇게 사치가 심해요? 수백만 원 하는 명품백을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사들고 다니냐고요. 발등 살짝 가려지는 샌들이 90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걸 겁도 없이 턱턱 사들여요. 와이프 앞으로 나온 이번 달 카드값만 470만 원이에요. 내가 아주 미쳐버리겠다니까요. 그래도 동서가 돈은 잘 벌잖아요. 대학 교수면 못해도 한 달에 4,500원 벌 텐데. 모르는 소리 마세요. 학생들이 교수님, 교수님하고 부르니까 그렇지 실상은 시간 강사예요. 같은 강사인데도 동네 보스퍼근 강사들보다도 월급도 적다고요. 게다가 방학 때는 수입이 빵원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써대니 내가 미친다니까요. 남들은 돈 많은 처가독 좀 보고 살겠다고 부러워하는데 내 속을 주머니 뒤집도 보여줄 수도 없고 아우 정말. 시동생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가 왜 어머님 가게를 탐내는지 알겠더라고요. 씀씀이는 크고 버는 돈은 적고 그나마 믿을 구석인 친정에선 욕심 많은 오빠들이랑 언니까지 돈주머니를 틀어막고 있으니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죠. 언젠가 명절 때 동서랑 둘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가게 매출부터 건물 시세까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완전 알부자시네. 건물만 팔아도 그게 얼마야? 형님, 혹시라도 가게에 형님 혼자 꿀꺽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요즘은 장남이라도 유산 다 차지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그이한테도 분명히 지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건물이야 그렇다 치지만 동서는 대학 강의 나가기도 벅찰 텐데 식당까지 물려받으라고? 에이, 그건 좀 오바다. 식당 일이 쉬운 건 줄 알아? 간장게장이 만들기 쉬워 보이지? 그거 은근 손 많이 가는 거야. 그 노하우 배우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고. 어머 형님, 전문대 나온 형님도 하는데 박사학위까지 딴 내가 그깟 거 못할까 봐요? 걱정도 팔자시네. 어머님이 저한테 식당만 물려주신다면 그깟 대학 강의 당장 집어치울 거예요. 벌어들이는 액수의 자릿수부터가 다른데 내가 바보예요? 설마 형님이 혼자 받아 챙기려고 하셨던 건 아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호시탐탐 식당을 노리는 동서 때문에 저는 조금씩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더 어머님한테 월급을 달라고 조르지 못했어요. 괜히 미운 털 박혔다간 그나마 몇 년 고생해서 일 배운 것도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어찌나 천하태평인지 제 속만 문드러졌죠 뭐. 과연 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식당을 물려주실까? 내가 보기엔 당신이나 재수씨나 헛물 켜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내가 어머님 밑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일을 배웠는데 월급이나 제대로 주셨어? 툭하면 나중에 다 네 거 되는데 그깟 몇 푼 안 되는 월급 타령한다고 면박이나 주셨지. 그래놓고 동서한테 홀랑 넘겨주시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도 그땐 확실히 해야 돼.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방패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던 남편이 퇴근길에 쓰러졌다는데 병원에 달려가 보니
의식조차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남편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39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저는 뒤이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사건들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 내내 큰아들의 죽음에 목 놓아 울던 시어머니는 이게 다 제가 아홉수라서 남편을 잡아먹은 거라고 제 탓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재수없다며 식당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정말 야속해요. 어머님도 자식을 잃으셨지만 저도 하나뿐인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쩜 어머님 아픔만 생각하시고 제 아픔은 생각 안 하세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 입은 터졌다고 말은 잘한다. 네 아홉수 때문에 생때 같은 내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야속해. 넌 딴 남자 만나 제가하면 그만이지만 난 억만금을 주고도 내 자식 못 찾는다. 아유, 내 팔자야. 남편 앞서 보낸 것도 억울한데 아들까지 먼저 보내다니. 맏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귀한 내 새끼 명줄 잘랐네. 아이고, 분통하고 억울해라. 따지고 보면 어머님 당신도 아홉수이긴 마찬가지면서 제 탓만 하시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일했던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제게 가게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저 대신 동서를 가게로 불렀어요. 누군가의 불행이 나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더니 동서가 그 기회를 잡게 된 거죠. 당장 아들과 함께 먹고 살 길도 막막했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님 가게로 찾아갔어요. 어머니, 가게는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지난 15년간 어머님 밑에서 온갖 허드렛 일 다 하고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는 미워해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민우를 생각해서도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제발 약속 지켜주세요. 네? 그래, 말 잘했다. 내가 넌 미워도 내 손자는 미워하면 안 되지. 그렇고 말고. 너야 제가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민우는 엄연히 우리 집 핏줄 아니냐. 그러니 민우 놓고 나가라. 그럼 내가 이 가게 잘 간수했다가 민우 크면 민우한테 넘겨주마. 어머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언제 제가 안 됐어요. 혹여 제가 제가를 한다면 그때 가서 가게 다시 뺏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입으로 하신 약속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셨는데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믿고 내 아들을 놓고 나가요? 어머님이 제 입장이라면 그러시겠어요? 결국 저는 가게를 포기하고 아들을 선택했어요. 대신 그동안 제가 일했던 월급은 제대로 계산해서 청구했어요. 그런데 참 끝까지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 전셋집 보증금 해주셨던 걸 기어이 빼고 주시더라고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이 집구석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 결심하고 돌아섰어요. 밀린 월급을 받았지만 아파트 대출금이며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 때문에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그동안 어머님 식당에서 일 배운 걸로 식당에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의 경우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사가 인정돼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게 됐다고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불쌍한 우리 모자를 도왔구나.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어떻게든 살아내라고 비빌 언덕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식당을 차렸어요. 남편 앞으로 나온 보상금과 아파트를 팔고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남은 차액으로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어머님한테 배운 간장게장 뿐이라서 간장게장 전문점을 차렸는데 규모도 작고 아직 입소문도 안 난 터라서 처음엔 꽤 고생을 했어요.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알아둔 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고 카톡으로 홍보 문자를 보냈지만 가게까지 찾아주는 손님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원조집이 멀쩡히 장사를 하는데 끈떨어진 연인 제 가게까지 와줄 리가 없었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모 배우 한 분이 저희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곤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가게 사진을 올려준 덕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때마침 아들 녀석이 SNS에 계정을 만들어 가게 홍보를 해줘서
젊은 나이대 손님도 많이 늘게 되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대로 손님이 늘기 시작하자 배달 어플을 통해 포장 배달도 시작하고 서울 지역에 한 해 택배 배송도 시작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던 참모 이모님이 가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를 내쫓고 이듬해던가 풍을 맞은 시어머니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동서가 가게를 맡아 하기 시작했는데 게장 맛이 전과 같지 않아서 손님들이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저희 집으로 예전 단골 손님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으니 어찌됐던 간에 제가 동서의 불행을 틈타 행운을 얻은 셈이니 했네요. 둘째 며느리 아주 못쓰겠어. 형님이 쓰러지자마자 바로 건물 명의부터 바꾸려 들더라고.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야? 어디다 숨겼는지 인감이랑 건물 문서를 감쪽같이 숨기고는 죽어도 안 가르쳐주지 뭐야. 그 바람에 둘째 아들이랑 둘째 며느리가 가게며 집이며 건물 곳곳을 이잡듯 뒤졌는데 결국 안 나왔잖아. 그러느라 가게 일에 신경도 안 써서 결국 지난달에 가게 문 닫았어. 그 바람에 나도 이제 백수 됐잖아. 그쪽 집하고는 통 연락을 안 해서 그간 사정은 모르고 살았어요. 어쨌든 안 됐네요. 어머님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어머님이 어떻게 일군 가게인데 그렇게 허망하게 말아먹다니. 어떤 면에선 동서가 참 대단해요. 이모님, 혹시 일자리 구하시는 거면 저희 가게로 오실래요? 안 그래도 민우가 곧 분점을 차릴 예정인데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이모님이 와주신다면 한시름 놓을 것 같아요. 아유, 민우가 벌써 사장님이 되는 거야? 민우 군복무할 때 형님 모시고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제대하면 복학할 예정이라고 하더니 학교는 그만뒀나 봐. 어머, 내가 그걸 왜 몰랐지? 군대 얘기하니까 이제야 생각이 나네. 민우 엄마야, 나 인감이랑 건물 문서 어디 있는지 알겠다. 민우한테 있었네. 형님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굳이 민우 면회를 가겠다고 하더니만 그걸 주려고 갔던 거였어. 참모 이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아들을 불러 어머님 손가방에 대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와 누런 문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어머님의 인감은 물론 건물 문서 그리고 공증받은 유언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유언장에는 은행에 맡긴 현금과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 가게 운영권은 둘째 아들 내외한테 주고 건물은 제 아들 녀석에게 준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며느리인 제게는 끝까지 매정하시더니 그래도 핏줄인 손자는 끔찍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참 지독한 핏줄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님의 부고가 날아왔어요.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건물주 행세를 하려던 시동생과 동서는 건물이 제 아들 앞으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이 나게 달려왔더라고요. 이미 은행 예금 잔고도 다 털어먹고 어머님 집까지 저장 잡힌 상황이라 그들이 기댈 곳은 건물 하나뿐이었는데 그나마도 사라지게 되니 눈이 뒤집힌 거였죠. 아니, 진작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머님 재산을 탐내는 건 무슨 심보예요? 싫다고 뛰쳐나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들끼리 알아서 살 일이지. 병든 노인네를 꼬셔서 건물을 빼돌려? 형님도 그렇지. 게장집 잘 된다면서요. 그럼 게장이나 팔아먹고 살 일이지. 자식 앞세워 이런 짓까지 합니까? 암튼 나 이거 가만히 못 넘어가요. 당장 소송할 거야.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낼 테니까 알아서 해요. 동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참 무식하구나. 이미 건물보다 더 많은 돈이랑 가게 부동산을 받았으면서 무슨 유류분을 찾아먹겠다는 거야. 그래, 어디 소송해봐. 없는 살림에 소송 비용까지 털리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 어디 해봐.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시동생 내외는 처음엔 날강도처럼 건물 내놓으라고 호통치더니 씨알도 안 먹히자 일부라도 떼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도련님이랑 동서는 어머님 유산 미리 땡겨받았으면서 이제 조카목까지 뜯어먹으려고 온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 잘나가던 식당을 말아먹고 수십억에 달하는 현금이며 억대 집까지 털어먹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5년이야. 어머님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재산을 5년 만에 까먹은 사람들한테 더 뭘 줘야 하는데. 남이 번 돈으로 쓰는 건 쉽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손으로 직접 벌어서 먹고 살아봐. 단돈 5만 원도 아까워서 벌벌 떨며 쓰게 될 테니까. 시동생 내외를 내쫓은 저는 한편으로 그때 시어머니한테 쫓겨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에서 억울하게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일을 악물고 열심히 살아낸 것 같았거든요.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몸소 체득한 덕분에 제가 이룩한 지금의 성공도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결혼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남친 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하고 지금은 싱글로 살고 있어요. 사연을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저도 용기를 내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낼 생각을 했죠. 저는 부모님이 중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그런 저를 걷어주신 분이 바로 고모였는데요. 고모는 일찍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사셨어요. 너도 혼자 되고 나도 혼자이니 우리가 만난 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라는 뜻인 것 같다. 라며 고모는 갈고뒀던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고모는 큰 전통시장의 상가에서 생선 장사를 했어요. 여자 혼자 살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신 고모는 저와 함께 살 무렵에는 자리를 잡았을 뿐 아니라 생선 가게에서 직영하는 시내에 큰 횟집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부천의 고급 일식집까지도 함께하는 멋진 대표님이 되셨죠. 그런 고모를 남친 어머니는 생선 냄새 나는 여자라며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기에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고모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 많은 역경을 담담하게 이겨내고 많은 것을 이루셨는데 그런 고모를 생선을 다룬다고 해서 폄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식이 없는 고모는 저를 친딸 이상으로 사랑으로 보살폈고 저는 그런 고모 덕분에 사춘기에 엄마 아빠를 잃었음에도 큰 방황 없이 무사히 클 수 있었어요. 고모는 제가 먹고 입는 것, 공부하는 것 모두 다른 아이들이 받는 것 이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라도 제 마음이 상할까 많은 것을 배려해 주셨어요. 일을 할 때 절도 있고 단호하신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상냥하고 섬세하고 좋은 분이셨죠. 저는 그런 고모를 어느덧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고모는 제가 엄마라고 하자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니 가만히 저를 안아주셨는데요. 그때 어깨를 작게 들썩이며 조용히 눈물 흘리시던 걸 잊을 수 없네요. 저에게 고모는 너무도 멋진 여성이고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지금도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는 IT 관련 전공이었는데 대학도 괜찮고 학점도 좋았어서 나름 안정적인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게 됐어요. 거기에서 과장이 되었을 때 결혼할 사람을 만났고요. 어딘가 모르게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순하고 착한 남자였고 온라인 쇼핑회사에 다녔어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 회사에서도 다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반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결심했어요. 사귀는 기간이 짧다면 짧았겠지만 남친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냥 때가 왔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걸 지금은 알게 됐네요. 남친 한 명만 보자면 저와 남친 사이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저희 앞에는 행복한 생활만 펼쳐질 거라 기대했고요. 처음 남친 집에 인사를 하러 가서
남친 어머니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어머, 반가워라. 우리 정우 여자친구 인상이 참 좋네. 정우가 왜 그렇게 칭찬하며 결혼하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박지연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 많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아우, 겸손하기도 하지. 회사가 땡땡이라며. 나도 그 회사 이름 들어봤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잘 나가는 데라던데. 거기서 과장이면 정말 대단한 거지. 우리 청우가 어디서 진짜 괜찮은 여자를 데려왔어. 아, 잘됐다, 잘됐어.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랑 산다며? 나 그런 거에는 편견 같은 거 없어. 우리 정우도 아빠 여였잖아. 물론 몇 년 전 일이긴 해서 다르긴 해도 어쨌든 사람이 자기 능력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말을 하니 저도 마음이 놓였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 전부터도 예비 시어머니 성격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아왔던 저는 좀 성격은 있어 보였지만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남친 어머니 정도면 괜찮지 않나 했어요. 그리고 남친이 저희 고모를 만났고 양가 상견례를 앞둔 때였어요. 남친은 고모가 시내의 큰 횟집과 유명한 고급 일식집을 하는 걸 몰랐다가 고모 일식집에서 만남을 갖자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남친은 저희 고모가 그저 생선가게랑 횟집을 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나는 횟집도 그냥 동네 평범한 횟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고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더니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좀 의아했지만 별스럽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이틀 앞두고 남친이 이러더라고요. 저기 우리 엄마한테 고모님이 땡땡동에서 고급 일식집 하는 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동네에서 가게 한다고 하시면 안 될까? 왜? 고모 가게를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우리 엄마이긴 해도 엄마가 자기 집 생각보다 잘 사는 거 알면 결혼 전에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실까 봐 그래. 우리 엄마지만 아빠 살아계실 때도 돈 너무 함부로 쓰고 적자난 다음에 여기저기 빌려서 빚더미에 앉은 적 있어. 그 후로 아빠가 돈 관리 전부 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나한테 맡기셨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았어. 정우 씨가 걱정되면 그러자. 고모가 그런 거 이해 못하실 분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어머니도 달라지셨을 수 있잖아.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차차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남친이 끝까지 고모가 돈이 많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부탁해서 결국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친 성격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구나 느꼈거든요. 하지만 남친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어머니도 변했을 수 있으니까요. 상견례 날이 돼서 시내 고급 한정식 집에서 남친과 남친 어머니 그리고 저와 고모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남친 어머님은 한껏 꾸민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돈 너무 반가워요. 조카를 딸처럼 너무 잘 키우셨어요. 우리 정우도 아들이다 생각하고 많이 끌어주고 아껴주세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지연이 착하고 따뜻한 애예요. 부디 많이 예뻐해 주시고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좋은 말이 오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한 끝에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어요. 그때 남친 어머니가 고모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사돈께서는 지금 생활을 뭘로 하고 계실까요? 그동안 조카 뒷바라지 하셨으면 일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어디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신 거예요? 그 말에 남친은 저와 고모 눈치를 보더라고요. 고모는 남친이 긴장한 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저는 시장에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 시장이요? 요즘은 시장도 많이 세련돼지고 좋은 데도 많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가게를 하시는데요? 저는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때 남친 어머니 안색이 싹 바뀌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환하게 웃었냐는 듯이 굳어지는데 무서울 정도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생선 장사를 하신다 그거죠?
네, 생선뿐 아니라 해산물을 다 취급해서 수산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면 그저 매일 먹고 살기 바쁘겠네요. 아, 저기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애들 결혼하고 나서 조카분이나 우리 장우한테 손 벌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돈 일로 애들 돈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정우 돈이요. 저 그러면 가만 못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지연이도 조카 사위도 챙기면 챙겼지 애들 힘들게 번 걸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챙기는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 애들 돈 손대지 마세요.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랑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네, 확실히 말씀드리죠. 저 애들한테 돈 안 탔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살짝 흥분해서 남친과 남친 어머니를 봤어요. 남친은 미안한 눈빛으로 저희를 보고 있었죠. 고모는 남친 어머니 같은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정말 태연하게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남친 어머니의 제가 좋은 회사 다닌다며 좋아할 때랑 너무도 다른 모습에 저는 내심 많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저희 결혼 준비를 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고 고모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셔서 저는 그저 남친 어머니가 좀 더 좋은 집안을 원했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너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 같은 거 있니? 그래도 너 괜찮은 대학 나오고 직장도 잘 들어갔잖아. 돈이 좀 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이건 사돈이 생선 장사라니? 사실 그거 우리 집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 알지? 아무리 우리 정우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그래도 우리는 중산층인데 내가 생선 파는 집 딸을 며느리로 맞을 줄이야. 니네 고모 정말 너네한테 기대지 않고 살 수는 있는 거니? 고모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고모 능력 있으세요. 그리고 생선 파는 게 왜요? 저희 고모 수완 좋아서 시장에서도 소문난 분이세요. 배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다 직접 가져오시는데 그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넌 고모가 생선장사니까 그렇게 믿고 싶겠지. 아무튼 진짜 니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수는 있는 거지? 나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거 맞냐고. 네, 안심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 필요 없을 만큼 고모도 안정된 생활하는 분이세요. 그 말에 남친 어머님은 입을 삐죽이는데 표정이 딱 어이없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 직업만 본 게 이게 문제네, 문제야. 그러면서 카페를 나가는데 저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 모든 걸 알게 되면 전부 풀릴 문제일 거라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는 다가오는 연휴에 연차를 붙여서 5박 6일 동안 고모와 함께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고모한테 드리는 저의 작은 선물이었어요. 호텔과 비행기를 예약하고 남친한테도 이야기했죠. 잘 생각했네. 고모도 좋아하시겠다. 고모야 안 그래도 된다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결혼할 때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 그래,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재미있게 놀다 와. 그런데 남친이 이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 한 게 화근이었어요. 남친 어머니가 자기 한복 다시 맞출 거라며 시간 내라는 말에 남친이 제가 고모랑 동남아에 간다는 말을 했던 거였어요. 얘, 너 고모랑 동남아 간다고? 결혼 앞두고 해외여행이 웬 말이니? 네, 그동안 저 키워주신 것에 대한 선물이에요. 결혼하면 하고 싶어도 더 시간 맞추기 힘들 것 같아서요. 고모도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재미있게 놀다가 오려고 해요. 그럼 나랑 정우도 여행 보내다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랑 정우씨 여행이요? 정우씨도 어머니랑 여행 간다고 그래요? 아니, 정우가 한 말이 아니고 너랑 네 고모는 가는데 나랑 정우는 어디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러시면 그건 정우씨하고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
너는 니네 집 해외여행 갈 계획 세우면서 우리 모자 해외여행 계획은 준비 안 했다는 거니? 어떻게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살 사람들인데 너랑 고모 놀러 가면 당연히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정우 씨랑 같이 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고모와의 사적인 여행이잖아요. 제가 고모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도 정우 씨랑 여행 가고 싶으시면 정우 씨하고 얘기해 보세요. 어머, 너는 어쩜 본데 없이 자란 티를 이렇게 내니? 이럴 때는 집에 들어와야 될 며느리가 말 안 해도 준비하는 게 맞지? 니네 고모 챙길 정신은 있고 나 챙길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는 거니? 너, 니네가 시장바닥에서 생선 파는 집이라고 우리 집도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거 착각이다. 앞으로 내가 네 고모보다 너한테 훨씬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제쳐두고 네 고모만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돼? 준비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정우랑 나 여행 갈 곳 알아봐서 티켓도 끊고 호텔도 예약해라. 어정쩡한 호텔 예약할 생각 하지 말고 동남아는 물가도 싸니까 최고급 호텔로 알아봐야 한다. 알겠지? 정말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한참 혼란스러웠어요. 아무리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지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맞나요? 결혼 전 고모와 여행을 가겠다는데 자기 생각은 안 했다며 당장 자기랑 아들 놀러 갈 곳을 알아보라니요. 제 말을 들은 남친은 한숨을 쉬더니 저한테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어요. 지연이 네가 정말 놀랐겠다. 미안해. 엄마가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해줘. 네가 왜 나랑 엄마 여행 갈 걸 챙겨. 그리고 난 지금 시간 뺄 수도 없다고. 이건 정말 내가 전적으로 고모한테 드리는 선물인 건데 어머니가 앞으로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건데 어떻게 당신을 안 챙기냐고 하셔서 솔직히 많이 놀랐어. 우리가 아직 결혼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결혼 전 일이고 내 개인적인 스케줄인데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니 앞으로 이러실까 봐 걱정이 되고 이해하기 어려워. 당연히 이건 지연이 네 개인적인 일이니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야. 너랑 고모 좋은 시간 보내고 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신경 쓰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엄마한테 얘기 잘할 테니까 마음 쓰지 말고 다녀와. 가서 고모님하고 재미있게 놀다 올 생각만 해. 알았어. 정우 씨만 믿을게. 고마워. 저는 남친의 말에 마음을 놓았고 이 일은 잘 해결될 거라 믿었어요. 남친이 그날 밤 얘기 잘했다고 문자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남친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느닷없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얘, 여행 준비는 아직이야? 왜 소식이 없어? 여행이요? 어머니, 정우 씨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정우 씨는 시간 못 내서 못 가기도 하고 이번 여행은 제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그건 정우 생각이고 정우가 못 간다고 내가 못 가? 나는 정말 너를 이해할 수 없다. 너 이제 우리 집 식구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고모랑만 놀러를 가겠다며 나를 소외시키는 거냐? 세상에 결혼한 여자가 지 친정만 신경 쓰면 시가해서 어떨 것 같냐? 네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 내가 알려주마. 잘 들어. 네가 앞으로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은 니네 고모가 아니고 나야, 나. 네가 정우 아무리 구워 삶아봐라. 네가 나한테 잘 보이지 않고 시집살이 버틸 수 있나? 그러니까 순순히 내 해외여행 티켓하고 호텔 예약해놔라. 말했지? 동남아 최고급 호텔에 나에 있어서 이코노미 힘드니까 네가 비즈니스를 하든 퍼스트를 하든 그건 양심에 맡기마.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진 예산은 딱 고모랑 저한테 맞춘 거고 어머니 비행기하고 호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맞춰서 해드리면 제가 너무 지출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어그러지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행은 제가 고모한테 드리는 선물인 거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여행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좋은 데로 보내드릴게요. 너 끝까지 이럴 거니 정말?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곧 회의가 있어서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남친 어머니의 억지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 잃은 저를 걷어주시고 다른 애들한테 기죽을까봐
있는 힘껏 키워주신 고모에게 드리는 선물인데 그걸 왜 그렇게 못마땅해하고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는 건지요. 또 자꾸 고모를 시장바닥에서 생선 판다 운운하며 무시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제가 시댁 식구니 친정만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무 권위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이건 결혼 전이고 결혼한 다음이고를 떠나서 여자는 결혼했으니 친정 챙기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구시대적 발상 아닌가요? 요즘 대체 누가 그러나요? 저는 제가 확실히 잘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그런 제가 몹시도 괘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야근이 있어서 6시까지 업무를 마친 후 저녁을 먹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제 뒤통수를 퍽 치는데요. 무슨 묵직하고 무거운 게 순식간에 저를 덮친 거였어요. 너무 놀라고 충격적인 데다 아파서 뒤돌아볼 생각도 못하고 머리를 감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든요. 저희 회사 동료는 너무 놀라서 괜찮냐고 저를 감싸줬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저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남친 어머니였어요. 어따 대고 그따위로 말하는 거야? 어? 어른이 말하는데 전화를 끊어? 내가 너 결혼 전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야, 니 그 볼 거 없는 고모한테는 돈 쳐들이면서 나 하나 해외여행을 못 보내? 어? 너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끝을 보게 해줄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끝이요? 저는 회사 동료 보기가 창피해서 어떻게든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동료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만치 떨어져서 핸드폰에서 뭘 찾는 것 같더라고요. 너 말이야, 애미애비 없이 자라 못 배워먹은 데다가 생선 팔던 여자 밑에서 자란 거 내가 다 감안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은혜를 몰라? 결혼 전에도 지 시어머니를 이렇게 개차반 취급하면 결혼해서는 어떻겠어?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아주 눈앞이 캄캄해서 있을 수가 없어.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기 싫어? 결혼하기 싫어서 이래? 정우랑 편하게 결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내 비행기랑 호텔 끊어. 지금 이 자리에서.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 아니요. 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이거 고모 선물로 가는 여행인데 어머니 자꾸 이러시는 거 저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생선 파는 게 뭐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저희 고모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저 부모님 있는 애들하고 비교해서 아니 그건 못지않게 많은 것 받고 살았어요. 저 그렇게 큰 게 다 고모가 생선 가게로 돈 벌어서 해요. 저는 고모 이 세상 누구보다 존경해요. 네가 누굴 존경하든 말든 내 알 거 없고 네가 나 여행 보내지 않으면 네 경제력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래도 너랑 고모가 작당을 해서 우리 정우 등골 빼먹으려는 수작인 것 같아. 나는 이걸로 네 능력치를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고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워줬네. 부모 있는 애들 못지않게 받아내 타령하면서 결혼하고도 네 고모만 챙길 게 눈에 훤하다. 네, 저 결혼해서 고모 챙길 거예요. 그런데 정우 씨 월급에 손 하나 안 댈 자신 있어요. 절대로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증명해봐. 지금 당장 내 비행기 티켓 끊고 호텔 예약해 내보이라고. 어머니, 저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제 경제력을 입증해 보이는 게 되나요? 지금 어머니 억지 쓰시는 거예요. 시끄러. 어디서 시장바닥에서 굴러먹던 게 파락파락 대들어. 너 우리 정우 돈 보고 결혼하는 거 맞아. 내가 분명히 못 박아두는데 너 결혼하면 네 월급도 내 거야. 알겠어? 어머니, 그건 아니죠. 그건 제 돈이죠. 저랑 정우 씨 같이 먹고 살 돈이고요. 이거 봐. 아주 본색을 드러내네. 너 안 되겠다. 우리 정우랑 헤어져. 이 결혼 못한다. 그때 회사 동료가 와서 저를 보며 일부러 남친 어머니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 지금 SNS 뒤져서 정우 씨한테 문자 보냈거든? 어머니 오셔서 난리 났다고 하니까 바로 온다고 했어. 그 말에 남친 어머니는 좀 당황한 것 같더니 아무튼 결혼 못할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더니 가버리더군요. 저희 집을 계속해 무시하는 남친 어머니한테 고모가 얼마나 재력가인지 알려주고 싶었지만 남친한테 의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그 말을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고모가 돈이 많은 걸 알면 남친 어머니가 태도는 바꿔도 더한 걸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 결혼은 남친이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저는 다음날 남친을 만나서 전날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제 회사 동료가 남친한테 연락이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남친은 그때 처음으로 자기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됐죠. 저는 이 결혼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내가 정우 씨를 아무리 사랑해도 시어머니한테 이런 무리한 요구를 계속 받고는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정우 씨 어머니 우리 고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아니야.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요즘 그런 게 가당키나 해? 멀쩡히 대학 나와도 돈 몇 푼 못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친은 머리를 감싸며 고뇌하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네 말이 다 맞아. 근데 나한테 잠깐 시간을 줄래? 내가 엄마랑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헤어지자. 남친은 자기 엄마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밤에 저를 찾아와 난리를 치는 걸 남친이 똑똑히 보고 말았죠. 너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지금 나랑 이간질 시키는 거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지금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보고 살겠다 이런 말이 나와. 너 이 결혼 무효야. 정우, 너 얘랑 결혼 못해. 얘 아니면 여자가 없어? 네 정도면 더 좋은 여자도 만나는데 왜 이런 비린내 나는 집애를 만나서 홀딱 빠진 거야? 그러면서 또 저를 붙잡고 때리려고 하길래 저는 반사적으로 있는 힘껏 남친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것 좀 봐요. 생선이나 파는 집안년이 지금 노인네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것 좀 보세요. 어머 세상에, 지 결혼 반대한다고 노인네를 집어 던져? 이런 페류나를 내가 어떻게 며느리로 맞으라는 거야. 정우 너 당장 정신 차려. 안 그러면 엄마 가만 안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고 남친도 충격에 빠졌는지 저한테 다른 말을 못하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음날 회사가 끝나고 고모한테 가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 정우 씨랑 헤어지려고. 미안해 고모. 고모한테 좋은 선물 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어. 됐다. 그런 시어머니 자리면 더 볼 것도 없어. 아무리 정우가 너한테 잘하려고 해도 그 시어머니 못 당했을 거다. 정우 애도 착해서 제 엄마한테 단호할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그 동남아 여행 위로 여행으로 바꿔서 갔다 오면 되겠다. 라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모는 그래도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다며 직접 남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 지연이랑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할까 하는데요. 이제 와서 그렇게 숙이고 들어오면 제가 얼씨구 좋다 할 것 같아요? 어디 시장바닥으로 불러낼 거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아요. 그럴 리가요. 땡땡동으로 오시겠어요? 고모가 일식집 이름을 꺼내자 남친 어머니는 마음이 동했는지 곧 오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고모 일식집에서 남친 어머니를 만났어요. 결혼 깨질 때 되니 아차 싶으셨나요? 이런 대로 사람을 다 불러내고. 그러게, 지연이 너는 내가 해외여행 보내라고 할 때 순순히 말을 들었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런데요, 지연이 고모님, 저는 이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어디 우리 아들 돈 뜯어먹을 생각이나 할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맞이하겠어요? 이렇게 지 결혼 깨질 것 같으니 이런 일식집에 불러내면 제가 다시 마음 바꿀 것 같아요. 대개 조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밀었어요. 뒤로 밀었다고요. 그건 그쪽이 우리 지연이 머리를 핸드백으로 후려치고 또 때리려고 달려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도 다 들었습니다. 아니, 이 집은 아무리 근본이 없어도 이렇게 못 배워먹은 소리만 하나? 일단 어른이 때리건 말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어른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건 폭력이에요. 우리 지연이한테 사과해 주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나더러 사과를 하라고요? 하셔야죠. 게다가 나랑 해외여행 가겠다는 걸 꼬투리 잡아서 경제 능력을 알아봐야겠다는 둥 이제는
월급도 다 내 거라는 둥 그런 말로 괴롭히셨잖아요. 당장 사과하세요.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 이래서 집안을 봐야 된다는 거야. 비린내 나는 것들이 어디서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이래? 평생 이런 데 와보지도 못했을 것들이 사람 불러다 놓고 이런 소리 하려고 했어? 대기야말로 이런 데 다시는 못 와볼 텐데? 내 딸이랑 잠깐이라도 인연이 있었으니까 와본 거지. 뭐가 어째? 이 생선 파는 여자 주제에 어디서?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지배인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오늘의 오마카세 몇 인분으로 할까요? 2인분만 해줘요. 여기 2분은 그냥 가실 거니까 조금 있다가 밖으로 안내하고요. 대표님, 참 땡땡기업 사장님이 예약을 하셨는데 대표님 꼭 뵙고 싶다고 하네요. 그때 시간 내서 들를게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분 현관까지 안내해줘요. 대표님이라는 말에 남친 어머니는 벙찐 표정이 되더니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배인님이 와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니 갑자기 저희 고모 손을 덥석 잡는 거 아니겠어요? 고모님, 사돈어른,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근사한 일을 하시면서 왜 생선장사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알았으면 그렇게 나왔겠어요? 저희 다시 얘기 좀 해봐요. 애들 결혼은 시켜야지요.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이 결혼 절대 안 된다며. 당신 때문에 애들도 다 마음 접었어. 나도 당신 같은 여자가 시어머니로 있는 집안에 내 소중한 조카 못 보내. 내 배 아파 낳은 딸이나 마찬가지인 지연이 당신 같은 여자한테 보내서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왜? 내가 이런데 대표라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여? 비린내가 난다며.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실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생선 참 좋아해요. 매일 생선 반찬 빼놓지 않는다고요. 제가 실수한 거 잊어주시고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나는 당신처럼 썩은 내 나는 사람하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지연이한테 전화하거나 괴롭히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 지연이 때린 거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정우 얼굴 봐서 넘어가는 건데 또 지연이 회사 찾아가고 전화해봐. 그때는 진짜 경찰에 고소해버릴 거니까. 서리빨 같은 고모 목소리에 남친 어머니는 완전 쫄아버렸고 매니저는 직원 둘을 불러서 남친 어머니가 나가도록 유도했어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순순히 나가려 하지 않았고 결국 직원들에게 끌려가다시피 하며 현관까지 나갔어요. 그러면서도 남친 어머니는 창피한 줄 모르고 저를 불러댔어요. 얘 지연아, 너 우리 청우 좋아하잖아. 나 말고 청우랑 살 거잖아.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다시 마음 좀 잡아봐. 내가 잘못했다. 응? 하지만 저 역시 마음이 다시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친이 너무 순해서인지 아무리 그 사람 마음이 바르고 착하다 해도 자기 엄마한테 먹히지 않는 것 같았고요. 저는 제 인생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접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고 그렇게 남친과의 인연은 끝이 났죠. 딱 한 번 남친 어머니가 저희 회사 앞에 와서 저를 보더니 펑펑 울며 남친이 집을 나갔다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했지만 저는 남친과 연락도 되지 않으니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고 그때 제가 맡고 있는 걸 봤던 회사 동료가 경비원을 데리고 오자 불이 나게 도망가면서 남친 어머니도 다시는 저를 찾지 않았어요. 물론 남친과 헤어진 건 가슴 아팠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친도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기에 저를 이해한다고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했고 그 후 집을 나와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많이 사랑했지만 결국 남친 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헤어졌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일정한 용돈만 보내드리고 전혀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남친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전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겠어요. 남친과 만나면 언제고 다시 부딪혀야 되는데 저는 남친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저 역시 남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더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저는 고모와 여행을 잘 다녀왔고 그때 이후로 더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 또 제게 인연이 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저희 고모도 소중히 생각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